이렇게 마프 FM이 주최하는 공동체 미디어 포럼에 와주셔서 정말 대단히 기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포럼은 마포구청이 후원하고 시청자 미디어 재단 서울시청자 미디어센터, 한국공동체 라디오 방송협회, 전국마을 공동체 미디어 연대조직위원회, 성북마을 미디어 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그럼 2019 공동체 미디어 포럼 개막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포럼을 주최 주관한 마포 공동체 라디오 송덕호 대표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포 FM의 송덕호입니다. 이제 이른 시간인데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이 공동체 미디어 포럼, 공동체 점 미디어 포럼입니다. 가운데 점이 있습니다. 점이 있는 이유는 공동체와 공동체 미디어를 한꺼번에 좀 다루는 그런 포럼이라고 하는 의미를 좀 담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도 마을 미디어 포럼이 있었어요. 근데 마을 미디어 포럼에서 주요하게 나왔던 얘기가 이 지역과 관련돼서 10년 졸업제, 그리고 자부담,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마을 미디어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지원에 어떤 한계를 둬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좀 접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마을 미디어나 이런 거는 시민의 권리의 하나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민의 권리의 측면이라고 바라본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한계를 두거나 제한을 둔다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포럼은 마을 미디어나 마을 공동체 미디어가 과연 시민의 권리로서 어떤 권리에 해당하는지 그 얘기를 좀 해야 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두 분의 기존 강연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오후에 세션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시간을 같이 하시면 가장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어려우시다고 하더라도 주로 이제 아침에 하는 기존 강연 2개는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바쁘신 시간에도 찾아와 주신 그리고 강의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포 FM을 위해 정말 열심히 뛰어주시고 계신 우리 마포 공동체 라디오 대표 송덕호 대표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맞아주길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본 포럼을 축사해 주시러 오신 분이 계십니다. 축사는 정호연 한국공동체 라디오협회 이사장님, 신태섭 시청자 미디어 재단 이사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정호연 한국공동체 라디오협회 이사님은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오셨는데요. 우선 영상으로 함께 감상하시죠. 안녕하십니까. 한국공동체 라디오 방송협회장 정호연입니다. 2019년 공동체 미디어 포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한국공동체 라디오가 2005년 출범한 이후 16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 미디어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과거의 미디어 평가가 필요하고 내일의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가운데 열리게 되는 2019년 공동체 미디어 포럼을 통하여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대응하고 미디어 가능성과 희망을 발견하게 될 것을 생각합니다. 저희만큼이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을 역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포럼을 통하여 생산적인 대화와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이 자리에 참석은 못하셨지만 정호연 한국공동체 라디오협회 이사장님의 축사를 영상으로 만나보셨고요. 이어서 축사에 신태섭 시청자 미디어 재단 이사장님께서 나와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좋은 자리 축하드리고요. 만들어주신 그 마포 공동체 라디오 기자 송덕호 대표님과 함께 같이 하시는 여러 동료 여러분, 시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미 우리가 이제 이런 마을 미디어나 공동체 미디어 처음에 생각했을 때 갖고 있는 우리 틀이 있는데 현실이 좀 이미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다들 느끼고 아시고 또 치열하게 고민하시고 거기에 대처에 대해서도 또 열심히 이렇게 싸우고 계신 분들 앞에 이제 계신데요. 아마 오늘 이 자리가 그런 변화들이 어떤 것들이고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성찰하고 나누고 의기투합하는 이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변화라고 하는 게 이미 벌어진 것이 크게 보면 많은 게 있겠지만 두 가지 중심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하는 거죠. 상당 기간 오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미디어 제도, 공론장에 대한 인식,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어떤 제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양극화가 심해져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기존의 틀이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이런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민주주의 위기를 어떻게 이제 극복해 나가는가?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국가가 또 시장은 기업들이나 노사관계나 노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시민사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도 이 고민들은 이제 주요 선진국들이 많이 고민들을 해왔는데요. 우리도 어느 겨울 보니까 같은 수준에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좀 뭔가 이제 달라져야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여기서 키워드 잡은 게 마을 공동체 미디어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좀 접근이 들어가서 또 하나 변화 핵심은요. 미디어 지형이 확 변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메이저 미디어가 딱 몇 개 있어가지고 나쁘게 쓰면 사람들을 다 속이고 동원하고 조작할 수 있었어요. 주요 미디어들에 우리가 집중이 돼 있었었죠. 의존도가 너무 높았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외치는 거는 요구했던 거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국가로부터 독립성을 가져야 됩니다. 시장으로부터 일정한 자율성, 특히 대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되고 또 미디어 자체가 거대 조직이고 기업이다 보니까 내적인 관료주의에 의한 왜곡이 또 구조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내적인 자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미디어 관련 법도 그렇고 쭉 추진해 왔고 근데 이제 그런 변화들 여기에서 기존의 미디어 변화 이런 부분에서 또 기존의 이런 국가와 시장과 시민사회의 변화 이런 데서 조금 뭔가 변화가 있는데 뭔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하는 인식이 이미 이제 2000년도부터 싹트기 시작해가지고 시작이 됐죠. 그런 것들이 아마 공동체 미디어의 활성화로 나타났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때 그 시기에 얘기하고 지금 이 얘기는 심각성이 너무나 달라요. 중요도도 너무 달라요. 우리나라도 이 노무현 정부 때 공동체 라디오를 갖다 크게 확산시키려는 이런 정책을 수립한 적이 있었어요. 전국의 공동체 라디오를 많이 하겠다. 그 당시에 이제 이런 하이텔이나 뭐라 해서 시민 공문장이 온라인으로 많이 활성화되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정보와 사회 이런 쪽으로 간다 해서 이제 이런 온라인 커뮤니티 이것도 공동체 미디어입니다. 그런 부분도 대비해야 되는데 선도주자 역할을 하는 게 공동체 라디오일 것이다 해갖고 그런 대비를 했었는데 또 우리가 이후에 상당한 기간 실기를 했습니다. 이런 앞에 민주주의 위기를 대처하기보다도 그 위기가 심화되고 그냥 끌려왔었고 매체 환경 변화,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발달에 따라 갖고는 일어나 이제 누구나 다 생산자가 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점도 있는데 미디어 기술의 발달에 나쁜 점도 있습니다. 같이 있어요. 근데 여전히 지금도 보면은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했을 때 이 마을 미디어를 비롯해서 이제 전통적인 공동체 미디어들 그리고 각급 주제별로 다양한 공동체들이 있잖아요. 계층별로 뭐 다양한 주제 관심별로
이런 부분들이 조금 확대되고 좀 안정적으로 일상화돼야 됩니다. 학부모들 모임이 모여가지고 그냥 학부모들이 고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모여가지고 자기 관심사들끼리 모여가지고 일상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얘기들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더군다나 요즘은 가짜뉴스하고 혐오 표현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 자기 영역에서 그런 내용들을 조곤조곤 달아갖고 기초를 다져줘요. 이런 것들이 실제 국가의 위기라는 국가 체제가 괴물이 될 수 있거든요. 대자본, 시장이 괴물이 될 수 있어요. 이걸 이제 막아내고 틀어지고 방향을 잡도록 해주는 시민의 힘을 갖다 이렇게 해서 엮어서 가야 돼요. 근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마을 미디어, 공동체 미디어의 시대가 새롭게 열리지 않으면 안 되고, 또 그런 열릴 준비가 일정 씨앗이 내려져서 움트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몇 달 전에 제가 해외에 잘 안 가는데 가는데도 해외에 잠깐 간 적이 있었어요. 무슨 미디어 인포메이션 리터러시에 관한 유네스코에서 주관하는 컨퍼런스인데 한 100개가 넘는 세션이 있었어요. 거기서 세션 모든 주제에 굉장히 수준 높은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우리처럼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말 한마디 잘못하면 삐끗하면 막 한참 가면 아주 점잖게 좀 높은 수준의 얘기들이 활발하게 토론이 됐었는데, 이 가짜뉴스와 혐오표현 각 분야에 이런 데 대한 얘기들이 한 10개 중에 한 6, 7개에서 다 핵심 주제를 다뤄주셨고, 또 공동체 미디어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그런 걸 이겨내는 게 시민들이 직접 이겨내야 되거든요. 시민들이 뭘로 이겨냅니까? 메이저 레거시 미디어가 가르쳐서 계몽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스스로 조직해서, 그럼 스스로 깨달은 바를 교류하고 네트워킹하고,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이 장치들을 갖다가 국가 차원에서는 어떻게 정책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도 관심이 있더라고요. 자기네들, 왜냐면 그분들이 소비자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기 역할들을 높여야 되는 이런 그 자각을 갖고 있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하고 같이 네트워킹을 하고 그러고, 우리도 뭔가 지금 이제 변해야 되는데 실제 가만 돌아보면 이미 상당 부분 변해 있는 상태예요. 우리는 온라인 커뮤니티 뒤지게 많습니다. 공동체 미디어라고 하는 게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미디어의 틀이 있잖아요. 우리가 벗어나서 생각한다고 하지만 사실 더 벗어나야 돼요. 하다못해 저기 뭐 이상한 사이트들 많잖아요. 무슨 일배. 그것도 일종의 그 사람들 오늘 공동체 미디어. 좋은 공동체 미디어들이 이렇게 많이 활성화되고 길게 생활 속에 뿌리를 내려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다. 어쨌든 각 분야에서 이런 공동체 미디어들이 활성화되게 되는데, 저는 이제 시청자 미디어 재단 소속이거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정부 산하기관입니다. 할 수 있는 역할이 큰 건 아니지만 정부가 지속적으로 이런 데 대해서 가치를 깨닫고 의미를 깨닫고 지원을 할 수 있게, 시민의 주인에 대해서 이런 일들을 잘 풀어나가는데 필요한 적절한 지원대에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저도 목소리를 낼 것이고요. 재단 이사장 하는 동안에 그런 걸 실천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만나뵙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태섭 이사장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2019 공동체 미디어 포럼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포럼은 지역 공동체와 공동체 미디어가 직면하고 있는 이슈를 다루고, 그 해법을 찾아가는 자리로 향후 지역 공동체와 공동체 미디어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인데요. 2000년에 2019년의 주제는 바로 커뮤니케이션 권리입니다. 본 포럼은 기조 강연과 세션 토론으로 총 2가지로 구분되며, 강연과 토론을 맡아주신 연사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조 강연의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김용찬 교수님, 한국외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최영길 교수님께서 도시 미디어 공동체,
그리고 커뮤니케이션권과 공동체 미디어에 관해 강연해 주실 예정입니다. 2부에서는 커뮤니케이션 권리와 공동체,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권리의 구권에 관해 세션 토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션 1 사회자로 정은경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센터장님, 토론자로 마인드라디오 숨쉬는 미디어 교육자목 장지훈 대표님, 특별한 그들만의 세상 제작 활동가 강서 FM 이원경님, 창신동 라디오 덤 김성숙님 나와주셨습니다. 세션 2 사회자로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방송영상학 교수님, 발제자로 허경 전국미디어센터 협의회 이사님, 토론자로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님, 최성은 전주영상미디어센터 대표님, 오병일 진보넷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이어서 포럼 개막을 축하하는 공연팀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프닝 공연에는 마포 FM에서 뮤직콩이라는 인디음악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 마포 FM 활동가이자 뮤지션인 김기민님, 그리고 머플리아토님을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떤 공연을 선보여 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의자가 필요하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머플리 아토라고 하고요. 그리고 의자로 가실 분은 김기민님이라고 하십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김기민님, 마포 FM에서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분이시죠? 마포 FM 금요일 밤 11시 엿듣는 라디오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머플리 아토라고 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김이라고 합니다. 네, 같이 공동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동체 라디오 DJ를 하면서 그리고 음악을 본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포럼에 오프닝 공연으로 초대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너무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 곡 바로 듣고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진행하는 것 같이 지금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요, 제가 만든 노래고요. 서울살이라는 곡 들려드릴게요. 옥탑방 작은 방 변치 않는 월세방 처음이었어 내 힘으로 얻은 천도 언덕 위에 작은 옥탑방 324 달리기 도하 운이 좋았어
서울살이라는 곡이었고요. 저희가 이제 공동체 라디오를 같이 진행한 지 4월부터 시작했으니까 아직 1년도 안 됐어요. 그 진행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요즘 뭐 계속 발달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이제 다 발달했다 싶은데 뭐가 인터넷이 그리고 어떤 매체들도 너무 다양해지고요. 그래서 점점 빨라지고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것들도 너무 넓어지고 있는데 라디오를 제가 공동체 라디오를 마포 FM에서 진행하면서 느낀 건 어떤 거리감, 그 거리감에서 오는 어떤 따뜻함, 저는 그런 걸 좀 느꼈어요. 제가 들려드린 노래처럼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면은 저와 같이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DJ 하시는 분들도 그런 하루를 살아가는 분들이고 들어주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공감이 잘 되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서울살이라는 곡 들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프리아토 노래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김김이라고 하고요. 포럼에서 공연하는 거 경험이 전혀 여보세요? 네, 없진 않은데 그래도 저희 공연 동안은 좀 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공연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쉬어가신다 생각하시고요. 제가 그 준비한 노래는 시계라는 노래인데, 그러니까 시간이랑 시계는 약간 틀린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제가 느낀 감정은 요즘에 휴대폰 때문에 모든 시계가 다 똑같이 맞춰져 있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창비 와가지고 깜짝 놀랄 게 두 시계가 시간이 틀려요. 근데 제가 이 노래를 만든 이유는 그러니까 물론 약속 시간 같은 건 잘 지켜야 되지만 서로의 시계가 틀리다. 어떤 일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다른 분들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시계를 서로 잘 이해해 주면은 좀 더 좋은 공동체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앞부분들 제가 가사가 조금 세요. 좀 투정어린 가사들이 하다가 맨 마지막엔 여하튼 같이 잘 살아보자 그런 노래니까요.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시대가 달라 그도 마찬가지야. 제가 똑같은 날들은 제발 하루하루 끝이면 지나 귀만 열면 여기야. 네가 원하는 그가 싫다가 왠지 알아듣지. 관심 없어 그니까 울어. 생각을 했네. 그게 미친 놈이지. 조금도 길을 안 열고 나가는 말이지. 오늘 얼굴 바꾸네. 다시 쓸쓸하네. 숨어 쏟아내고 배가 고프니. 한숨 자고 다른 먹이를 찾니. 그냥 버려지고 멍해지겠지. 좀더 가까이가 널 흔들 거야. 누구나 알아요. 같은 길로 오는데 누구나 던져라. 천천하게 너를 물어봐. 다시 알고 너를 사랑하면서 멍이어 잠을 찾아내는 모든 게도 내 삶의 후회를 가져. 같이 생각을 했네. 내가 미친 놈인지. 조금도 길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머플리아토님, 김기민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아주 멋진 축하 공연도 보고 또 포럼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본격적으로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조가를 맡으신 김용찬 연세대학교 언론홍보 영상학부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주제는 도시 미디어 공동체입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도시 미디어 공동체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한번 엮어보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마 한 40분 정도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중에 사실은 이 세 가지를 엮는 중요한 키워드로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같이 생각해 볼 개념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그 개념이 뭐냐면은 연관성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보통 우리가 뭐 회의 같은 걸 하다가 보면은 아시는 분들이 저 뒤에 계시네요. 회의 같은 걸 하다 보면은 도대체 당신이 얘기하는 게 우리 이 회의 주제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 혹은 뭐 무슨 상관이 있는 얘기야? 뭐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사실 우리가 연관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그것이 내 삶과 혹은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을 생각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연관성 있는 것, 연관성 없는 것을 나누는 것은 우리 삶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나누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하고 혹은 우리와 연관이 있는 것과 연관 없는 것을 계속해서 구분하고 나누는 일들을 하죠. 태풍이 오더라도 그게 우리 동네를 지나면 굉장히 중요한 태풍이고 연관성 높은 태풍으로 우리가 여기고 걱정하고 뭐 계속해서 새로운 소식을 업데이트하고 하는데 그 태풍이 똑같은 규모의 같은 태풍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동네를 다행히도 비껴나가고 심지어는 우리가 말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 좀 그래도 뭐 이렇게 안심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것이 일본 쪽으로 간다든지 혹은 뭐 중국 쪽으로 간다든지 그러면 같은 태풍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나랑 상관없는 것으로 우리가 여기기 마련이죠. 왜냐하면 그게 우리 삶에 별로 이제 중요하지 않은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여러 다양한 상황에서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그 이야기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연관성이라는 것과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 나랑 연관되는 것과 나랑 내 삶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쌍둥이 같은 겁니다. 이 둘은 계속해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연관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중요한 것이라는 것의 다른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도시 사회에 저는 어떤 위기가 있다라고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 위기의 아마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결국 이 연관성과 중요성이 서로 분리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상관없는 것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우리는 연관성의 위기라고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관성의 위기는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실제 나에게 중요한 것을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느낀다거나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매우 큰 상관이 있는 것처럼 인식하는 것. 이게 바로 연관성의 위기입니다. 도대체 뭐 연예인 부부가 서로 뭐 이혼하기 전에 뭐 이렇게 주고받은 문자를 우리가 굳이 봐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그게 도대체 우리 삶에 무슨 연관이 있길래 혹은 무슨 그게 우리 삶의 중요성이 있길래 우리가 그런 기사에 주목을 하는 것인가? 이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연관성 위기의 어떤 징후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연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 내가 누구이고, 그러니까 정체성에 대한 문제죠.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고, 여기와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느 시점에 있는지, 바로 지금에 대한 문제이죠. 그래서 정체성과 지금과 여기와 관련된 것이 결국에는 연관성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연관성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내 정체성과 여기와 지금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소홀히 하고 있고,
정체성, 지금 여기와 밀접하게 연관되지 않은 것들을 오히려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관성 위기는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도 아마 찾아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 연관성의 위기, 오늘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연관성의 위기는 특히 어떤 역사적 경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는 지난 30년, 40년 혹은 50년 동안 겪어왔던 산업화, 도시화, 근대화, 아마 서구는 지난 19세기부터 지난 100년 이상 겪어온 것이 되겠죠. 이런 산업화, 도시화, 근대화와 더불어서 이 연관성의 위기는 극대화되기 시작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통적 농촌 공동체에서 근대적 도시 사회로 이주하면서 이 연관성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소설가인데요. 터키의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오르한 파묵이라는 소설가이고, 이 사람이 비교적 최근에 쓴 소설이 이 내 마음의 낯섦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워낙들 바쁘셔서 소설책 따위를 읽으실 시간은 없으시죠. 근데 여기 제가 이 책의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르한 파묵이 이스탄불에 사실 우리랑 비슷한 시기에 도시화의 혹은 근대화의 그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 이스탄불의 근대화 과정 혹은 도시화 과정에서 사람들이 겪은 연관성의 위기를 이 사람은 낯섦이라고 하는 strangeness, 낯섦이라고 하는 단어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새로운 근대 도시의 대중사회에서 사람들은 무엇이 나와 연관된 것이고 무엇이 나와 중요한 것인지를 이제는 새로운 틀, 한 번도 전에는 써보지 않은 낯선 틀을 갖고 규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이 소설에서 사람들이 그런 과정에서 이 낯선 틀을 어떻게 그것을 수용할 것인가, 그 과정에서 겪은 다양한 갈등, 긴장, 고통 이런 것들을 이 소설에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나실 때 겨울에 좀 한가한 시간이 있으실 때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지난 100여 년 동안 전체주의 사회이건 자본주의 사회이건 20세기 동안 인류가 실험한 사회체제는 대개 그것이 어떤 체제이건 간에 상관없이 모두 무엇이 연관된 것이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당사자들이 아닌 제3자가 결정하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지난 100년 동안 실험했던 체제는 결국 결과론적으로 연관성의 위기를 극심화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전개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연관성의 위기는 19세기 말부터 시작한 대중매체에서 계속해서 확장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전체주의 사회와 자본주의 사회 모두에서 특히 대중매체는 무엇이 개인에게 연관된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그들에게 중요한지를 대신 결정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자신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자기와 연관된 것인지, 무엇에 관심을 갖고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무엇에 가치를 부여해야 하는지, 심지어는 나는 누구이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다른 누군가가 나를 위해 결정해 준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 즉 연관성의 위기 상황이 대중매체가 지배했던 지난 100년 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중요한 대중매체 사회의 특징 중 하나였습니다. 결국 연관 있는 것이 연관 없는 것들에 의해서 식민지화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제 식민 그 지배를 받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식민지화 됐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내가 살고 있는 사회가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결정하는 사회, 이것이 결국 식민사회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 연관성의 위기가 극대화되는 사회의 모습이 바로 연관 없는 것이 연관 있는 것을, 나랑 상관 있는 것이 나랑 상관없는 것에 의해서 식민지화되는 그런 사회다, 이렇게 우리가 규정을 내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나의 정체성, 지금 여기의 이야기들이 다른 정체성 혹은 다른 시기, 다른 장소에 의해서 식민지화되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 경험해왔던, 그리고 지금 여전히 경험하고 있는 연관성의 위기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대중매체 시대의 늪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인터넷,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등이 급속히 보급되면서 등장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 속에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스피커들이 다중에게 얘기하는 즉 뭐 군대 연병장이나 학교 운동장의 애국조회 같은 그런 소통 구조에서 이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새로운 소통 부족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을 상대로 말할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졌죠. 물론 자기가 속해 있는 부족 안에서만. 그래서 이제 대중매체 사이는 끼리끼리 모여서 떠드는 네트워크 신부족 사회 같은 것이 만들어져서 그것이 그런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는 중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네트워크 신부족 사회는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를 토대로 합니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연관성의 위기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해 나갈까요?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남은 시간 동안 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그 도시와 공동체와 미디어를 연결하는 중요한 키워드로 연관성 혹은 상관성에 대한 개념을 갖고 이 세 가지를 엮어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 단어가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좀 한번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표준 대국어 사전을 보게 되면 연관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늘상 쓰는 말이긴 한데 또 항상 늘상 쓰는 말을 사전을 열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약간 좀 낯설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죠. 아마 이 단어들도 비슷한 경우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연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전에서는 사물이나 현상이 일정한 관계를 맺는 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연관과 뭐 비슷한 말이라고 할 수 있는 상관이라고 하는 말은 둘 이상의 사람, 사물, 현상 따위가 서로 관계를 맺어 매여 있음 혹은 그 관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의 그 연관에 해당되는 단어를 영어에서 찾아보게 되면 relevance라고 하는 단어일 텐데, 이것도 제가 몇 개의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캠브리지 사전을 보게 되면 relevance라고 하는 단어, 연관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일어나는 일 혹은 말해주는 것과 관련 있거나 그것들의 유용한 정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옥스퍼드 사전에서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거나 적절한 상태, 웹스터 사전에서는 바로 앞에 놓여 있는 것과 관계 있는 것. 같은 단어인데도 약간씩 뉘앙스 차이는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다른 사전들이, 국어 사전, 뭐 영어 사전 여러 다른 버전들이 조금씩 다른 뉘앙스의 그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그것을 종합해 보면 아마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에 관심이 있나, 그리고 시간적으로 지금, 장소적으로는 여기에 가까운 것들이 연관성이 높은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사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관성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들은 정체성, 나의 정체성, 다른 사람의 정체성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세 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연관성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처음으로 아마 그 체계적인 논의를 했던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 그러면 20세기 초에 활동을 했었던 미국의 사회학자 알프레드 실츠라고 하는 사람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연관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개념화하고 설명을 하면서 연관성에는 세 가지 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간 졸린 이야기가 시작될지도 모르겠는데요. 가능하면 제가 여러분들이 졸지 않도록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제적 연관성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해석적 연관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동기적 연관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주제적 연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것이 나와 연관됐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인가 혹은 어떤 이유에서인가 그게 내 눈에 띄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길거리에 가면서 수많은 뭐 버스를 타고 가거나 뭐 걸어가거나 주위에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모든 일들이 나에게 연관이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그 중에 어떤 것이 내 눈에 띄게 되면 그것이 어떤 이유에선가 그렇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연관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주제적 연관성이에요. 그냥 일상 속에 묻혀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주목하지 않았었는데 그것이 어떤 이유에선가 부각이 되고 내 눈에 띄게 될 때 주제적 연관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주제적 연관성을 갖게 되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 저게 뭐지? 왜 저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지? 저게 도대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해석적 연관성. 그리고 나서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대상에 대해서 그것이 동기적 연관성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 알프레드 슈츠도 이것을 설명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고 느꼈었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그 알프레드 슈츠의 동굴의 얘기입니다. 어떤 예를 들고 있냐면요. 어떤 사람이 캄캄한 동굴 안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제 뭐 동굴이 좀 깊은 동굴일 수 있겠죠. 동굴을 이렇게 안으로 걸어가고 있다가 이 사람이 어느 순간 자기 발밑에 뱀인지 혹은 그냥 막대기인지 모를 어떤 사물을 발견을 해요. 요 순간이 주제적 연관성, 그 대상이, 그 사물이 처음에 우리가 동굴 안에 들어가게 되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익숙해지게 되면 사물들이 이제 희끄무리하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때 뱀인지 막대기인지 모를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주제적 연관성을 그 대상이 갖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냥 저게 뱀이라고 하면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것이잖아요. 저게 나를 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정보 혹은 여러 가지 그런 뭐 머릿속에 있는 다양한 생각들을 동원을 해서 저게 뱀인지 막대기인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해석적 연관성을 갖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 대상이.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뭐를 할까요? 옆에 있는 어떤 꼬챙이 같은 것들을 집어가지고 이렇게 멀리서 톡톡톡톡 건드려 보겠죠. 그렇죠? 이게 동기적 연관성에 대한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면은요. 결국에 우리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의 정체성,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이 나의 주목을 끌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뭐였었죠? 나의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이어야 하고 세 번째는 뭐였었죠? 나의 행동을 하는 것이죠. 주목과 생각과 행동.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제가 드렸던 연관성의 위기라고 하는 것을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사전적 정의들과 방금 조금 전에 제가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던 알프레드 슈츠의 설명을 종합해서 얘기를 해보면 연관성의 위기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다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연관성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지와 관계없는 것, 내가 어디에 있는지와 관계없는 것, 내가 어느 시점에 있는지와 관계없는 것에 대해서 내가 주목하게 되고 그것들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슈츠의 동굴로 다시 잠깐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현대사회는 슈츠의 동굴보다 훨씬 더 복잡하죠. 특히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이 환경을 지각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미디어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연관성과 관련해서는 미디어가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미디어는 우리가 캄캄한 동굴 안에서 우리 앞에 있는 희미한 물체, 아까 뭐였었죠? 뱀인지 막대기인지 모를 그 희미한 물체, 그것보다는 동굴 밖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주목하게 하고 동굴 밖의 것들에 대해서만 생각하게 하고 동굴 밖의 것들에 대해서만 행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연관성의 위기를 계속해서 증폭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지금 내 발 앞에 나를 죽일지도 모르는 뱀인지 밧줄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뭔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어가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행동을 나랑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랑 연관이 없는 것으로 연결을 시키는 것이죠. 바로 연관성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현대 미디어는 연관성의 위기를 증폭하는 기술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미디어가 이런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죠.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동물박 세상으로 내 가슴을 돌렸던 미디어가 이제 역할을 바꿔서 오히려 내 발밑에 희미한 물체를 더 잘 비춰주고 내가 그 물체에 더 잘 주목하게 만들어주고 그 물체를 더 잘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에 대해 더 잘 대처할 수 있는 행동의 기회를
심지어는 동굴 안에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 봤더니 나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들, 여러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도 깨닫게 해주고 그들과 함께 협력해서 우리 앞에 있는 연관성 높으면서도 중요한 일에 함께 주목하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행동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경우 미디어는 연관성 확장의 기술로서도 역할한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이 마포 FM 같은 지역 미디어 혹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공동체 미디어, 마을 미디어가 하고 있는 역할이겠죠. 결국 연관성 확장의 기술로서의 미디어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대 미디어는 연관성 위기를 확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갖고 있고 연관성 위기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오히려 연관성을 확장시키는 그런 기술로서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모순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미디어가 갖고 있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가 쓰고 있는 현대 도시 사회에서 쓰고 있는 미디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 것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미디어의 역사를 돌이켜보게 되면 어떤 새로운 유형의 미디어가 나오든지 간에 방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관성의 위기를 확장시킬 수도 있고 연관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모순적인 성격을 항상 갖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전화의 등장이겠죠. 전화가 처음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전화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이웃들과의 관계는 이제 소홀하게 되고 저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하고만 대화하게 될 것이다 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20세기 초에 뉴욕타임즈 기사들을 보면 전화와 관련된 기사들을 보면 이런 우려가 섞여 있는 기사들을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나요?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전화 때문에 보통 우리 사람들이 전화를 갖고 누구랑 통화를 하죠? 가족들하고 통화하고 친구들하고 통화하고 실제로 사회학자들이 20세기에 걸쳐서 사람들이 전화하는 대상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봤더니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경 10km 이내에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전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관성과 연관되어서 모순적인 그런 가능성들이 다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연관성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아마 가장 처음으로 체계적인 어떤 학술적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은 인터넷의 등장과 더불어서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이 등장한 1990년대 초반부터 많은 학자들이 이 인터넷이 사람들이 자기랑 연관 있는 관계보다는 자기랑 관련 없는 관계, 자기랑 관련 없는 이슈, 쟁점 이런 것들에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데이터를 봤더니 특히나 2000년 이후에 나온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터넷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오히려 주변 사람들하고 훨씬 더 많이 교류를 하고 가족들하고의 관계도 훨씬 더 깊은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이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소셜미디어와 관련되어서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이슈들을 제기합니다. 소셜미디어가 연관성의 위기를 확장시킬 것인가 아니면 연관성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줄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이제 미래의 기술, 아마 이 미래가 아주 먼 미래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까운 미래의 기술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지금까지와는 비교되지 않을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 환경 위에 구축될 소위 스마트 시티 환경에서 우리는 어떤 방식의 연관성 위기를 겪게 될 것인가요? 잠깐 생각해보죠. 앞에서 살펴본 과거와 현재의 기술들이 연관성 측면에서 모두 낙관적, 비관적 전망을 수반했다면 아마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미래의 기술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이런 미래의 기술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결국 긍정적인, 낙관적인 혹은 비관적인 전망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좀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제가 비관적인 사람은 아니죠. 먼저 비관적인 전망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가 조지 오웰의 1984라든지 바로 헉슬리의 위대한 신세계 같은 소설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초합리적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라면
그런 사회에서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은 기술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까지도 초합리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비관적인 그런 전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 합리성을 관계적 합리성으로까지 확장한 이런 스마트한 사회 환경 속에서는 개인이 참여 유지하는 사회관계와 커뮤니티 경험이 굳이 특정 시간과 장소에 얽매일 필요가 없게 됩니다. 합리적이고 스마트한 환경에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얻는 여러 가지 감정적인 혹은 정보 혹은 실질적인 도움 이런 것들까지도 거추장스러운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이 질척질척한 연관성에 얽매이지 않는 전 지구적 네트워크망 속에서 최적화된 상태로 개인에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래 도시는 도시 전체가 거대한 컴퓨터 운영 장치와 디지털 플랫폼화 될 것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미래의 스마트 도시는 연관성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공동체 자체를 매우 비합리적이고 매우 비효율적인 것으로 파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아마 연관성을 추구하는 지역 공동체의 존속을 기대하는 것은 아마도 무리일 것입니다. 표정이 굉장히 안 좋으시네요. 실제 깜깜한 동굴 안에서 희미한 물체가 무엇일까 궁금해하는 개인에게 미래 디지털 도시 시스템은 개인이 궁금해하기도 전에 미리 알아서 그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주고, 그 개인이 지금 주목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대상은 바로 발밑에 뱀인지 밧줄인지도 모를 하찮은 것이 아니라 동굴 밖에 있는 더 멋지고 합리적인 다른 무엇이라고 말해줄지 모릅니다. 합리성의 초극단적 추구 속에서 연관성과 중요성은 이런 식으로 더 멀리 분리됩니다. 극단적 합리성은 연관성과 대립할 수 없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비관적인 전망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이런 비관적 전망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비관적 전망의 토대가 된 바로 그 기술, 똑같은 기술이 개인과 공동체 삶에서 연관성의 경험을 극대화할 잠재력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모순적 견대성을 늘 같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가령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다양한 유형의 소셜미디어 기술들 혹은 GPS 등의 장소 인식 기술들이 서로 결합하자 근대화와 도시화 이후 거의 불가능했거나 거의 포기했던 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상상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지역을 기반으로 한 관계와 협력의 가능성. 저는 종종 현대사회의 땅끝이 어디냐라고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물어보는데,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장소라기보다는 미지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미지의 세계를 통칭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대사회의 땅끝, 현대사회에서 미지에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의 관점에서 땅끝은 어디죠? 미지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바로 그곳 어딘가요? 저 남미의 우루과이 뭐 이런 곳인가요? 아이러니컬하게도 현대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이라고 하는 이 도시의 땅끝은, 그러니까 미지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은 바로 우리 옆집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옆집 사람들과 잘 소통하시나요? 옆집 사람들하고 카톡 이렇게 주고받는 분들 계신가요? 바로 우리 옆집이고, 우리 동네가 현대 도시 사회의 땅끝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곳은 단순히 미지의 세계가 아니라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서로 모른 척 해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옆집, 우리 아파트 단지, 우리 동네가 이제 현대사회의 땅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현대사회, 특히 현대도시사회에서 옆집 사람들과 교류하고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이웃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즉 땅끝으로 나가는 것은 매우 힘이 들고 매우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옆집 사람들 혹은 지역에 같이 살고 있는 동네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만들고 공동의 어떤 행동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거래 비용이 발생합니다. 전통 사회에서는 그것이 매우 낮았습니다. 그 비용이. 그래서 비교적 쉽게 동네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고 함께 공동의 행동을 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는 이웃과의 관계 형성과 유지에 필요한 거래 비용을 이제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높여왔습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결국 지역 내에서의
지역 내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어떤 협력, 어떤 같은 공동의 행동하는 것을 포기하고 일종의 관계의 파산 선고를 해왔던 것이죠. 하지만 현대 도시의 새로운 기술들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잠재력은 지역 기반의 연관성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 기반의 집합적 행동 우리가 하고자만 한다면, 하고 싶은 그런 마음만 갖는다면 그에 필요한 거래 비용을 관계 맺기와 협력을 위해서 필요한 그 비용을 극적으로 낮출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비관적 전망에서 이야기했던 바로 그 기술들이 우리가 관계를 맺고자 한다면 혹은 그 관계를 통해서 어떤 협력을 하고자만 한다면 그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서로 간의 프라이버시를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서로 우리가 연결될 수 있고 개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공동체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이 적어도 기술적으로는 혹은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연관성의 비용을 낮춤으로써 연관성의 위기를 극복할 가능성을 새로운 디지털 기술들이 열어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술들을 단순히 연관성의 위기를 확장하는 기술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들을 연관성의 기술, 연관성을 오히려 확장시킬 수 있는 기술이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모바일 기술과 장소인식 기술, 다양한 유형의 소셜미디어 서비스가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과 결합하면서 도시 거주자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관계망을 형성하고 지역을 기반으로 협력하면서 지역 내에서 공동체 역량을 축적할 그런 가능성이 생겼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지역화된 정보통신기술 혹은 지역화된 ICT의 예로 불러봤습니다. 지역화된 ICT 혹은 지역화된 정보통신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연관성의 기술인 것이죠. 아마 지역화된 정보통신기술에 여러 가지 다양한 흥미로운 예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경기도 분당의 예입니다. 그래서 오래전 얘기가 되었는데 2011년 경기도 분당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보호관찰소가 성남의 어느 다른 곳에 있다가 지금은 분당에 어느 동네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어느 동네로 이사 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사 오는 것을 동네 주민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발견한 것이죠. 보통 보호관찰소가 이사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언제 이사를 하냐면 보통 새벽 3시, 4시 주민들이 잘 모르는 그런 시간에 이사를 하는데 그게 발각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주민들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힘을 합쳐서 결국 뭐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농성을 하고 그 새로 옮기는 그 장소 앞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서로 교대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결국 그 결정이 번복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마 단군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불과 하루도 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조직화되고 함께 항의하자 법무부가 결국 일주일 만에 손을 드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순식간에 조직화되는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무엇이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일이 당시에는 굉장히 뉴스가 많이 되었었는데 바로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소셜미디어죠. 이 미디어가 일종의 지역화된 정보통신 기술로서 역할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과 연관 있는 지금 여기에 이슈를 중심으로 다른 주민들과 관계 맺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죠. 아마 카카오톡과 같은 이런 새로운 소셜미디어가 없었다고 하면 이런 일이 쉽지는 않았겠죠. 지난 10여 년 동안 서울을 중심으로 한국의 각 도시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마을 미디어 혹은 공동체 미디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 일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를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런 홍대 앞에 있는 잡지 혹은 팟캐스트 혹은 마포 FM 같은 매체들 혹은 아까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요즘에 온라인 공동체의 형태로 다양한 유형의 마을을 중심으로 한 매체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결국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연관성의 기술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예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관성의 위기와 관련해서 디지털 미디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그래서 결국 두 가지의 현실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앞에서 살펴본 사례들처럼 디지털 미디어의 기술적 가능성을 토대로 연관성 위기에 저항하고 그것을 극복해 보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연관성 위기가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우리의 통제 영역 밖으로 나가버리는 초위기의 상태로 진화하는 현실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초위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잠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우리가 빅5라고 얘기하는 다국적 IT 기업들, 페이스북이나 애플이나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런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데이터 자원을 기반으로 무엇이 나와 연관되었는지 그리고 무엇이 내게 중요한지에 대한 정보를 나보다 더 많이 소유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 왔습니다. 연관성과 중요성의 결합 자체가 초합리적인 방식의 알고리즘에 의해 결정되고 그러한 결합이 발생시키는 가치는 내가 아닌 제3자가 취하는 그런 체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기업들은 내가 무엇을 주목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고요.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내게 일러줍니다. 지금까지와는 사뭇 차원이 다른 연관성의 위기, 제가 연관성의 초위기라고 부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지털 미디어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우리가 페이스북을 쓰고 있고 혹은 뭐 구글을 이용하고 있고 하는 뭐 인스타를 사용하고 있고 뭐 이런 예들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플랫폼을 이런 IT 빅5라고 부르는 IT 기업들이 제공하면서 전보다 더 똑똑하고 힘이 세진 개인들과 집단 네트워크를 출현시키는 것처럼 우리가 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디지털 기술로 무장한 사람들이 전보다 더 세진 것처럼 느낄지라도 실제로 우리 현재의 미디어 환경에서 힘과 권력을 쥐고 있는 이들은 우리가 아니라 사실은 거대 IT 기업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보통은 능력감 혹은 역량감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권력과 파워와 같이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이 둘의 분리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결국 연관성과 중요성의 분리, 즉 연관성의 위기와 관련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은 바로 연관성의 위기와 관련된 질문이고 이것을 제가 연관성 질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새로 등장하는 연관성의 초위기에 어떻게 저항하고 대처할 것인가, 어떤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제도는 어떤 것인가 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나와 연관이 있는 것들, 내 정체성, 지금 여기의 것들이 내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으로 대우받는 사회를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라고 하는 창조적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연관성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지금 놓여있는 그 위치에서 이 질문을 던져야 되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쉽지는 않지만 같이 찾아보는 작업을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지역 미디어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로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연관성의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제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결국 마포 FM과 같은 도시 지역 미디어의 중요한 역할과 위기는 역할과 의의는 정체성, 지금 여기에 요소를 갖는 연관성 이야기가 희박해진 현대 도시 지역에서 지역 연관성 있는 이야기를 만들고 유통하고 공유하는 지역 이야기 하기에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시지역 미디어는 지역의 단체와 모임, 지역 주민들과 연계해서 연관성 있는 이야기들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주체가 됨으로써 연관성 있는 이야기 하기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런 네트워크가 잘 구축이 되면 다양한 도시 지역 내 삶의 질을 위한 소통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연관성 있는 이야기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주체가 되면 도시 지역 미디어는 지역 활동을 위한 씨앗, 혹은 마을 활동을 위한 조종자, 지역 자원의 수집 및 아카이빙, 지역 주민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의 원천, 지역 소속감의 원천, 지역 기반의 권한 부여, 혹은 지역 커뮤니티의 가시화, 지역 의제 설정과 활동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동원,
혹은 주민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역할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관성 기술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역할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 연관성, 혹은 지역 관점, 지역 문제 해결 지향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면서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고 끝내고자 합니다. 연관성의 초위기 시대를 사는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하는데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죠. 연관성의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혹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던져야 합니다. 그런 질문을 던지는 주체가 우리가 사는 도시에, 우리가 사는 지역 공동체에 더 많아져야 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찬 교수님의 기조 강연 잘 들었습니다. 이 공동체 미디어에서